안녕하세요. 율리시스 12장 키클롭스 편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율리시스도 중반을 넘어 점점 클라이맥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뒤로 갈수록 분량이 점점 늘어나서 부담감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도 이제는 웬만큼 이 작품에 익숙해졌으니까 분량에 너무 겁먹지 말고 한 문장씩 차분하게 보자고 자신을 다독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완독이 멀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해하지 못해 답답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완독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볼 기회가 생길 테고 그때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일 테니까 지금은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특히 12장은 긴장감과 유쾌함이 교차하다가 통쾌하게 마무리되는 구성이 압권이니까 특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는 키클롭스라는 이름의 외눈박이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 거인의 동굴에 사로잡혀서 하루에 2사람씩 잡아먹히게 되는데요. 이에 오디세우스는 거인에게 계속 술을 권해서 만취하게 한 후 불붙은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탈출합니다. 거인들은 배를 타고 도망치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향해 커다란 바위를 집어던지며 공격하지만 결국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항해를 계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일화를 변형한 율리시스 12장은 특히 작가 조이스의 해석이 빛나는 장인데요. 먼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죽은 패디 디그넘의 유족을 돕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마틴 커닝엄과 만나기로 한 블룸이 약속 장소인 바니키어넌 주점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아일랜드 국수주의자인 시민을 만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만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키클롭스는 애꾸눈입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국수주의는 자기 나라의 전통 문화만이 우수하다고 믿고 다른 나라의 문물을 지나치게 배척하는 태도나 입장을 말하는 것이니까 작가 조이스에게는 2개의 눈으로 공평하게 보지 못하고 오직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려 드는 국수주의자들이 마치 신화 속 외눈박이 거인들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클롭스는 커다란 바위를 집어 던질 만큼 덩치가 크고 힘센 거인인데요. 평범한 인간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과장된 존재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유독 과장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심하게 부풀려 설명하는 문장들을 감상하는 것도 12장만의 커다란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율리시스 12장 키클롭스 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장을 펼치면 갑자기 화자가 바뀌어서 당황하게 되는데요. 12장에서 나로 등장하는 화자의 직업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화자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신문기자이자 블룸에게 3실링을 빚지고 있는 존 하인즈를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며 바니키어넌 주점으로 향합니다. 주점 입구에는 편협한 국수주의자인 시민이 공짜 술을 기다리면서 개 한 마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민은 마치 신화 속 거인 같은 모습으로 과장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먼저 주점 앞 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그를 둥근 탑 기슭에 커다란 반석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의 외모는 넓은 어깨와 깊은 가슴, 강한 팔다리와 곧은 눈, 붉은 머리카락과 두꺼운 수염, 큰 입과 큰 코, 힘줄이 붉어져 나온 팔뚝과 털 많은 다리를 가진 영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광견의, 심흉의, 강지의, 지간의, 적발의, 자유반점의, 후수의, 광구의, 대비의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한 글자씩 한자 사전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뻣뻣한 콧수염이 나 있는 그의 콧구멍은 너무 넓어서 마치 동굴 같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역시 키클롭스의 동굴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그 우렁찬 울림에 벽이 진동하는 것 같았다 라고 계속해서 과장되게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복장입니다.
그는 황소가죽 외투에 사슴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암소가죽으로 만든 것이었고 허리띠에는 바닷가에서 주운 작은 조약돌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이 조약돌에는 고대 아일랜드 영웅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법의 끝판왕격인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작은 조약돌들에 새겨진 고대 아일랜드 영웅들은 단테 알리기에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벤자민 플랭클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클레오파트라, 율리우스 카이사르, 윌리엄 텔, 마호메트, 세익스피어, 벨라스케스, 헤로도토스, 붓다에 이어서 심지어 아담과 이브까지 동서양을 막론합니다. 마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처럼 풍자와 해악이 결합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조 하인즈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요. 실은 아까 신문사에서 블룸이 오늘이 급여일이라는 사실을 하인즈에게 넌지시 알려줬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까 싶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하인즈는 블룸에게 돈을 갚는 대신 술집에서 써버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자와 조 하인즈 그리고 시민 일행은 하인즈의 돈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역시 매우 편협하고 국수적인 시민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마틴 커닝엄을 만나기로 한 블룸이 주점 앞에 나타납니다. 시민은 주점 앞을 서성거리는 블룸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하고 조 하인즈는 자신이 한 잔 사겠다 말하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는 블룸은 술을 사겠다는 제안을 거부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대신 입담배를 한 대 피우겠다고 말하며 그들과 합석합니다.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말하기 좋아하는 블룸도 이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데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관한 것으로 흐르고 결국 블룸과 시민 사이의 논쟁의 열기가 달아오르게 됩니다. 본문에는 이 논쟁이 대포와 칼, 우산, 투석기, 쇳조각, 모래주머니, 무쇠뭉치 등 온갖 무기를 사용한 격렬한 분위기였고 경찰이 와서야 겨우 진정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대화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교수형 집행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시민은 아일랜드 고유어인 게일러를 할 줄 모르는 세태를 한탄하며 이에 대해 블룸은 음주가 아일랜드를 망치고 있다고 대꾸합니다. 시민이 데리고 있던 늙은 개는 블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고 더블린 사람들의 수록된 단편 하숙집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보브 도러는 이미 만취해서 뒤늦게 알게 된 패디 디그넘의 죽음에 대해 목 놓아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운동선수 출신인 시민 때문인지 스포츠에 관한 대화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블룸은 과격한 운동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12장의 화자는 그런 블룸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만 가지고도 적어도 1시간은 떠들어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유명한 권투시합에 대한 회상과 몰리의 연주 여행, 그리고 협박 편지를 받은 데니스 브린에 관한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데니스 브린 이야기가 나오자 블룸은 바보 같은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불쌍한 아내에 관해 길고 긴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윽고 대화가 어떤 사기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어질 무렵 시민은 문득 영국인과 유태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내뱉습니다. 블룸은 이 말을 못 들은 척 지나가려 했지만 술기운이 오른 시민은 계속해서 아일랜드에 이방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어서 시민은 온갖 과장된 미사여구를 사용해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인 아일랜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고 성토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다시 유럽의 주인이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이라고 말이죠. 계속되는 시민의 장광설을 듣고 있던 블룸도 마침내 자제심을 잃기 시작하는데요. 블룸은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민족 간의 박해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서로에 대한 혐오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이죠. 블룸의 이 말은
술 취한 아일랜드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블룸의 말에 대해 누군가 자네는 민족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묻는데요. 이에 블룸은 민족이란 같은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같은 백성을 말하는 거라고 대꾸합니다. 블룸의 이 말에 모두가 그를 비웃기 시작하고요. 이윽고 시민이 블룸을 향해 당신 국적이 뭐냐고 질문합니다. 블룸의 국적은 당연히 아일랜드죠. 하지만 이 대답 또한 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화가 난 블룸은 주먹을 치켜 올리며 나는 미움받고 박해받아온 한 종족에 속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시 박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 블룸의 말을 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화가 나면 사나이답게 시민과 싸워보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 블룸은 서로 증오하고 싸우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조금 유치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블룸의 이 말이야말로 이 작품 전체를 통해 작가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블룸은 오지 않는 마틴 커닝엄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지만 일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블룸이 자리를 비우자 누군가 블룸이 오늘 경마에서 한 몫 챙겼는데 지금 그 상금을 찾으러 간 거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전에 등장했던 드로우 어웨이 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5장에서 블룸이 신문을 버리라고 말한 걸 벤텀 라이언즈가 드로우 어웨이 호로 오해했던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을 들은 일행은 일제히 블룸을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화가 났던 진짜 이유는 블룸이 경마에서 돈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에게 술 한잔 사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이니 뭐니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으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지갑 걱정만 하는 인색한 유태인에 대한 비난이었죠. 사실 입으로는 찬란한 아일랜드의 미래를 외치면서도 현실에서는 공짜 술 얻어먹을 궁리만 하는 그들이 할 말은 아니었죠. 그 사이 주점에 들어온 마틴 커닝엄은 이런 대화를 듣고 그저 여기 있는 이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침내 마틴 커닝엄과 길이 엇갈렸던 블룸이 다시 주점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일행은 블룸을 향해 비열한 유태인이라고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말을 듣고 블룸도 기분이 좋을 리 없었겠죠. 결국 양측이 얼굴을 붉히며 주점은 험악한 분위기에 휩싸이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점잖은 마틴 커닝엄이 블룸을 자신의 마차에 태우고 서둘러 주점을 떠납니다. 조이스는 마차가 출발하는 장면을 마치 오디세우스의 탈출 장면에 빗대어 멋지게 설명하고 있는데 잠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윳빛 하얀 돌고래가 그의 갈기를 바람에 나부꼈는지라. 그러자 황금빛 고물에서 일어서면서 키자비가 부푼 돛을 바람에 펼치며 큰 삼각돛을 좌연에 붙들어 맨 채 모든 돛을 고정시키고 앞으로 멀리 떨어져 섰는지라. 수많은 아름다운 ним프들이 배의 우연으로 그리고 좌연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고귀한 돛담배의 측면에 매달리며 그들의 번쩍이는 몸매로 서로 고리를 지었나니. 마치 영화 속 탈출 장면 같은 문장이죠. 하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차가 출발하자마자 시민이 블룸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치기 시작한 것이죠. 블룸도 이에 지지 않고 등을 돌려 시민을 바라보며 멘델스존도, 칼 마르크스도, 스피노자도, 예수님도, 심지어 당신의 하느님도 유태인이었다고 맞받아칩니다. 이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오른 시민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 비스킷 깡통을 집어들고 블룸을 향해 달려갑니다. 놀란 일행들이 그를 말려보지만 헛일이었고요. 마침내 투포한 선수 출신인 시민은 블룸을 향해 있는 힘껏 깡통을 던집니다. 비스킷 깡통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블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못할 짓인 것 같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시민이 깡통을 던지는 순간 다행히 하느님의 자비로 태양이 시민의 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납으로 만들어진 비스킷 깡통은 목표를 잃고 덜커덕거리며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또 이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과장법이 등장하는데요. 시민이 던진 깡통이 길바닥에 떨어지자 그 충격 때문에 아일랜드 전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모든 웅장한 건물들이 파괴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고 하네요. 한편 무사히 시민의 위협에서 벗어난 마차는 커다란 밝은 빛으로 감싸이고 마차에 타고 있던 블룸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블룸을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바로 엘리야, 엘리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은 하늘을 향해 아빠 아도나이, 하느님 아버지시여 라 회답하며 마침내 빛나는 영광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블룸의 승천 장면으로 12장 키클롭스 편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조이스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향해 바위를 집어던지던 거인들의 일화에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더했습니다. 이 정도면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장면에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스티븐을 정신적인 아버지를 찾는 아들이자 아일랜드의 구원자를 인도하는 예언자로 설정했고 블룸이 그런 스티븐의 아버지이자 구원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텐데요. 12장 마지막 장면에서 블룸이 하느님 아버지시여 라고 외치는 건 그런 블룸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자 아일랜드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내를 빼앗긴 가난하고 볼품없는 아저씨에 불과하지만 혐오와 박해가 아닌 사랑의 소중함을 간직한 블룸처럼 평범하지만 선량한 아일랜드 국민들이야말로 아일랜드의 미래이자 고통받는 아일랜드를 구해낼 구원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진정으로 아일랜드를 구원할 사람은 신화 속 영웅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것을 깨달은 작가 조이스는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 결심한 것이죠. 아마도 그것이 가족과 조국을 배신했다고 평생 비난받은 작가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과장된 장면들이 꼭 과장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의 주인공이 하필이면 가장 평범한 인물인가에 대한 의문도 풀리는 것 같고요. 더불어 왜 이 작품이 제 인생책이 되었나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장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13장 나우시카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작품 전체에서 가장 외설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작품이 처음 출판될 때 외설 시비에 휘말려서 미국에서는 5년이나 출판이 금지되기도 했는데 아마도 그런 평가를 받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외설적인 장면들 속에 숨겨진 작가의 진정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면 그런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